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오는 8월 1일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최우선 과제인 안전 문제 짚어보고요.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 지원율이 예전만 못하다는 내용과 도서벽지 교원의 가산점 폐지 방침 살펴봅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강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이슈 토론에서는 저출생 극복 방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8월 1일부터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데요. 참가 인원이 확정됐습니다만은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어느덧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참가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모집되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걱정이 큽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은 총 4만 3,200여 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5만 명에는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한국인 지도자의 참가비 면제라는 좀 금전적인 혜택까지도 좀 했지만은 아직 한국인 지원자들의 좀 참여가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더욱이 외국인 참가자들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최종 모집은 이보다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배수 문제였는데요. 지난달에도 두 차례 큰 비로 잼버리 부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네, 최근에 많은 비가 오면서 새만금에 조성된 대회 부지 일부가 물에 잠긴 모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에 잠기는 일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 비가 오면은 좀 상습적으로 물에 잠긴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또 이번 또 이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지가 애초에 그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거의 없고 또 배수가 좀 많이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대회 기간이 12일 동안 야영은 할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될 텐데 전라북도도 대책을 내놓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침수와 폭염 피해 등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내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도 빈번한 부지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구조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가 배수로와 이 펌프장 설치를 좀 완비하겠다, 이렇게 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또 하지만 이거와 별개로 이 폭우를 대비해서 인근 실내 공간에 좀 대체 수경지를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8월 1일에 개최되다 보니까 또 태풍이 북상할 수도 있고 또 폭염 문제도 있고 모기 같은 또 방역 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에는 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은 물론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4년간 부안 새만금 부지의 이 잼버리 기간에 이제 평년을 좀 온도를 따져보면 평균 30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회 장소가 그늘이 없는 간척지이다 보니 실내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회 조직위에서는 넝쿨 그늘을 늘려서 폭염에 대비하겠다, 이런 대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좀 없다고 생각되고요. 좀 그 외에 좀 적절한 대처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교육 전문직 장학사라는 그 자리가 있는데요. 네,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또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전출하는 그런 선망의 자리였는데 요즘은 좀 선호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전문 직원 임용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초등, 중등 교육 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 경쟁률을 살펴보면 36명을 선발하는데 총 95명이 응시해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2.9대 1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고요.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처럼 장학사 경쟁률이 떨어지고 또 깊이 직렬이 된 이유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가 전라북도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국적으로 진보 진영 교육감에서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 각종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장학사들의 좀 과중한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이 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면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나 교권 추락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가 많아지고 이런 장학사의 인기나 이런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이런 인기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젊은 교사들의 퇴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도 또 무관치 않은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젊은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 이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 인권이 신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또 예전에 비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원상을 좀 사고 있습니다. 또 연금 측면에서도 이 교육 공무원의 연금 제도가 몇 번의 이제 개혁이나 변화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실질 연금 수령액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 사회적 경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스며든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젊은 교사들이 관리자가 되어 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굳이 승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까지도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새 교육계 화두는 또 승진 가산점제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그동안 주어졌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 승진 가산점제를 축소하거나 또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 교사들은 이 단위가 큰 대규모 학교나 학년 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만연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할 예정인데요. 이 과거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산점을 좀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해 근무하는 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 학교와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담임교사, 보직교사를 맡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지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피하고 있는 담임교사, 이런 보직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을 텐데 좀 합의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육청 입장은 교사들이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담임교사나 부장교사를 이제 기피하는 이런 좀 풍토를 해소하는 한편 도농 간의 이제 정보 활성화를 통해 인사 교류를 활발히 하고 결국엔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좀 인사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의 좀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회원제처럼 운용하는 이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 보유세 부과 기준이 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에서 세제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중제 골프장이면서도 실제로는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이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받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기존의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됐던 것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동안 일부였지만 폭리를 취해온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혜택을 줄이겠다는 그런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부 골프장들은 이 대중제 골프장이면서도 비싼 요금을 받거나 또는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의 폭리 행위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비싼 골프 이용료를 받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 대중형 골프장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전라북도 지역에는 대중형 골프장의 비율이 73%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국 꼴찌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골프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 전국의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를 최근 375개소 중의 골프장 중에 344개소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대중형으로 지정돼 100%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전라북도는 비회원제 골프장 26개소 중에 19개소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돼서 지정률 73%를 보였고요. 이는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인 92%보다 19%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전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이 낮은 원인은 비회원제 골프장 측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용료, 또 음식료 값, 또 물품값을 기준에 맞게 정해야 되고 표준 약관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수준으로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코스 이용을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을 해야 하고요. 또 음식물이나 물품을 구매를 강제할 수 없고 또 금액을 지정해서 받아야 하거나 예약 취소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을 좀 세분화하는 이런 골프장 표준 약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이 낮다라는 것은 곧 타 지역보다 골프장 코스 이용 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골프장 이용 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오히려 골프 붐이 불면서 골프장들이 유례 없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부킹 전쟁도 있었고요. 이용객들의 많은 불만이 샀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는 골프장들의 자정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골프계에 많은 호황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주위에 젊은 층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골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제 기사나 주위에 이제 소식을 접하다 보면 비싸진 골프장 요금 요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골프계를 다시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골프장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과 이용객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분석과 점검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전라북도는 0.85명으로 10년 전 0.41명보다 0.56명이 줄었습니다. 아동인구 비율도 호남권 최저를 기록해서 애 키우기 힘든 전북이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생을 극복할 방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혜숙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은미 전라북도 의원,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해숙 교수님, 언제부턴가 저출생과 저출산을 그 이용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네, 네. 두 용어상에 뭐 차이가 있는지 네, 설명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출산율이라고 하는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출생아 수 또는 뭐 출생률 이렇게 다시 바뀌었거든요. 출산율을 얘기할 때는 15세에서 49세 여성의 인구와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대비해서 출산율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나 출생률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 아이의 수의 정확성에서 그 출산율보다는 출생아 수를 계산하는 거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세에서 49세 여성이 베이비 부머 시대에는 약 50만 명 여성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점점 적게 태어나면서 한 20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출산율로만 얘기했을 때 실제 출생아 수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그 하나의 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출산율로만 자꾸 얘기했을 때는 이 인구 정책이나 출산의 정책들이 여성에게 보다 집중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모두 해결하고 남녀가 아이를 함께 낳아서 키운다는 측면에서 출생아 수로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고 있죠. 네, 출산보다는 출생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홍 교수님,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이 0.78명, 전라북도는 이보다 조금 수치는 높지만은 그래도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200만 전북도민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 얘기가 벌써 돼버렸고요. 이미 2013년도에 187만 선에서 작년에 177만 선으로 이미 180만 선도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계청이 매달 전국 인구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3월 기준으로 조출생률,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숫자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이 전라북도가 3.9명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4.9명이었고요. 가장 높은 게 세종시로 7.8명이었는데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지난 출생아 추이를 보면은 2017년도에 11,300여 명이 2020년도에는 7천여 명으로 약 3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역시 전국 평균인 30%보다 많은 수치여서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현황이 이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황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농촌으로 갈수록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창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데 이런 저출생의 문제 실감하고 계시겠죠? 네, 지금 농촌은 아이 울음소리가 멈춰진 지 이미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순창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에 인구 감소율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한 2만 8천여 명이 됐는데 22년도에 2만 한 6천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사이에 벌써 2천여 명이 이제 감소하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출생아 수가 2020년도에 166명이었거든요. 근데 2년 후인 2021년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 87명이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또 사망자 수는 2020년도에 394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3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몇 배 차이가 있는 거죠. 올해만 해도 저희 순창에서 지금 5월까지 출생아 수가 29명으로 나와 있고요. 사망자 수는 177명으로 남아 있어서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순창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네. 홍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이 전라북도의 경우 3.9명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출생의 문제, 자,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해숙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들하고 연결돼 있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치관이 변해서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 오히려 북유럽의 나라들은 출산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거는 이 불평등의 지수랄지 사교육 비용이랄지 복지 여건이 악화된 것들이랄지 MZ세대들 또는 젊은 세대들의 출산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생각이 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죠. 가장 큰 것이 고용과 일자리의 문제고 그다음에 보육과 교육, 그다음에 주거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만 좀 나타나는 아주 암적인 병폐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얽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고약한 형태로 얽히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자, 오미 의원께서는 네, 이제 거의- 농촌 지역에서 거의 어떤 다, 이유가 예,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다 뭐 이게 저출생의 문제는 뭐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다 같은 문제이고 이게 어떤 근본적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닌 것이고 특히 이제 농촌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이제 경우인데요. 이제 우리가 뭐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연간 결혼하는 그 수가 한 20만 건 밑에라고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 그 처음 엄마가 되는 나이가 33.0세라고 해요. 그래서 OECD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4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3포 세대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취업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인간관계 또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그래서 M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을 막 나무라죠. 배가 불러서 그런다.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다. 근데 저도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풀지 못하고 알면서도 해결 방법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라고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들을 부추기고 있고 그것이 더욱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네. 최근 경북 봉화군과 인접한 또 영양군에서 네. 공군 이제 관사를 네. 서로 유치하겠다고 또 지역 간에 좀 갈등을 빚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관사에 입주하려는 군인이 50명인데 네. 그 50명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지역 간의 갈등, 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에도 이런 경쟁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예, 이 사태의 그 현상을 좀 말씀드리면 50명 정도가 수경할 수 있는 관사, 즉 이제 젊은 그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봉화군에 이 관사 시설이 있었는데 영양군에서 이 관사 시설을 새로 증축해 줄 테니 옮겨달라. 그러면은 50명에 해당하는 그 군인 가족들이 영양군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경북 봉화군 같은 경우에 과거 30년 전에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3만 명 선에 그치고 있고 영양군 같은 경우도 70년대에는 7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6,000명 선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 위기감을 느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출생에 따라서 인구들은 자연 감소를 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지자체의 유일한 방법은 사회 전입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쟁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라북도도 14개 시군들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지방 소멸 지역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이 사회 인구, 전입 인구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 간들의 어떤 인구 쟁탈전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저출생에 따른 파장이죠. 이런 지역 간 갈등. 자, 저출생으로 해서 인구 감소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도 지금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 교수님,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또 현실적인 문제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들 역시 문제의 그 원인처럼 굉장히 그 복합적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원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인적 자원,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이고 그러나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건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정말
두뇌가 명석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들도 굉장히 탁월했었고 여러 가지 IT나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들이 세계가 놀랄 만큼이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는 것도 결국 사람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 마치 새가 사라진 숲처럼 공허해질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도미노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할 건데 특별히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앞으로 저희가 연금을 탈 때 우리 자녀들이 연금을 내줄 사람이 없어서 연금의 고갈이고 노후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수들 사이에서도 내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나 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이지만 사회도 똑같이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사회적 위기가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작년까지죠. 네. 17년 동안에 무려 320조 원을 네. 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혀 이제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지금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입할 텐데 사실상 효과가 없었지만은 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아서는 여전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좀 거대 담론에서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사는 삶보다 내 자식이 잘 살 것 같지 않으면 자녀를 포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살고 있고 앞으로 내 자식들은 더 그럴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진국에서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프랑스 같은 나라가 성공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약 70여 년간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 젊은 욕구나 우리 사회가 필요하는 거에 맞춰서 촘촘하게 대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몸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다 대폭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와 이게 국가의 미래를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 시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이거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효과는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 의원님, 자 국가 주대 출산 장려 정책 지금까지 쭉 꾸준히 이제 추진해 왔는데 지자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겠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순창군에서는 올 들어 29명밖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출산 장려 지원금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별 출산 장려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주시가 이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첫째 때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은 지자체는 800만 원까지 그리고 다섯째는 220만 원부터 또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자체별로 이제 이제 차등은 있지만은 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 소멸의 위기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건 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그렇지만 이것이 지자체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0세부터 이제 나오면 18세까지 월 4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게 파격적인 정책을 걸고 지금 정부 부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지자체에만 이게 맡겨둘 일은 아니다.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주거 문제,
또 이제 결혼하면 또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가지 않고 개인이나 어느 가정에다 맡겨두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파격적인 그런 공세적인 그런 정책을 펴나가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홍 교수님께서도 출산 장려금 현금성 지원이 그렇게 큰 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지자체 단위에서 또 정부 단위에서 고육지책이죠, 한마디로. 예. 우리가 그 통계를 보면은 아이 하나를 대한민국에서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졸업시키는데 보통 1인당 적게는 2억, 많게는 3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출산 장려금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보육이나 교육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인프라 서비스를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이제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이 오히려 효과가 3배 내지 4배 정도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이제 오은미 의원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출산과 관련한 장려 정책을 펼 때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 주기에 따른 각 단계별 지원책을 촘촘히 꾸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혜숙 교수님, 일본의 경우에도 뭐 저출산 문제가 우리처럼 뭐 심각했었는데 네. 뭐 출산 비용을 공적 뭐 의료보험 네. 적용 대상에 이제 포함시켜서 네. 뭐 이런 저출생 네.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 일본하고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비슷한 사회 변화 현상들을 같이 겪죠. 좀 전에 오은미 의원님 이제 지자체가 출산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건 세 발의 피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례를 찾아봤더니요, 외벌이인 경우에 한 자녀가 태어나면 4,500만 원을 줍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 정도 뭔가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일본이 고령 사회가 진입, 노인 인구 7%에서 14% 가는 게 24년 걸린다고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린 1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일본이 엔젤 플랜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출산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2020년도에 1.33명, 아마도 1.3에서 1.5명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고,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서 한국에서 유학한 부부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가 첫 아이의 장난감과 간식비를 해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도 역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2023년도에 기시다 정부가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두 바퀴 수레바퀴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로 이것이 파급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그 2000년대 초에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일본의 도청을 방문했을 때 이 가정복지국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남성분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 안에서 촘촘하게 생활 밀착형으로 출산 정책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좀 일본의 정책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프랑스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벌이의 경우에는 뭐 출생했을 경우 네. 4,500만 원을 네.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밖에 뭐 다른 또 출산 장려 정책이 있을까요? 프랑스는 뭐 출산 정책을 70여 년간 촘촘하게 해서 굉장히 출산율을 1.89, 2.0명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우선 뭐 그 현금 지원성의 수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거 이외에도 가족의 지원이랄지 부모 수당이랄지 가족 그 장애 자녀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보육도 2개 영역으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유아보육은 유치원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관용의 사회, 똘레랑스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좀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연합니다. 우리는 미혼모에서 출산되는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수치로 여기고
아직도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가 그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 50만 명 중에 한국 아이가 2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기조가 지금도 유지돼 있어서 약 3위 정도의 아직도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결혼 이외의 가정 또는 동성애 가정도 다 가정으로 인정해서 입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수치를 제가 발견했는데 프랑스에서 혼인 이외의 자녀의 출산율이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2.2%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을 하고 문화 안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가 제 의견입니다. 네. 오 의원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이제 그 돌봄, 아이 돌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또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통합 서비스는 이제 법제화해야 되고 아이 돌봄이나 노인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저출생 문제를 좀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돌봄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 다 이제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민간이 지원할 수 있게 지금 민간 시장에 이렇게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재정 지원과 그 또 소극적 관리, 그런 감독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진보당이 각 부처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돌봄 이 기능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돌봄에 대한 그 국가 책임 또 지자체의 책임을 이제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의 공공성, 그래서 온종일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복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돌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돌봄 정책 기본법을 지금 법제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지만 국회 내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빨리 시급하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돌봄 문제와 함께 또 의료 인프라 구축도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산부인과가 없는 군 단위가 7개, 네. 전체 14개 군 중에 절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답이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가 전주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넘쳐나지만 돌봄도 어떤 부분은 공백이 생겨나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저는 이거를 구슬을 꿰는 하나의 돌봄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교,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어떤 이웃들, 그다음에 공공의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저출생의 문제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의료하고 관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젊은 층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난임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여러 가지 난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의 보건소나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의사들이 경고하거든요. 이런 돌봄 체계도 좀 갖춰야 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가야 되고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거에 보다 포커싱을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홍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MZ세대들이 결혼 계획이 없고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가 보육비나 교육비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답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 2030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면 결혼을 하고 출산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교육비 지원이 23%, 세금 지원이 24%, 그리고 양육비가 28%,
주택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주겠다라는 것이 49%, 그리고 주택을 무상 공급해 주겠다가 61%였습니다. 집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60%,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만 결혼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오 의원님 또 이해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고 그것을 사회 공동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는 온 국가가 다 아이를 낳고 성장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 이런 거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일자리가 이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서 이제 출산율 증가로 뭐 이어져야 할 텐데, 자, 오 의원님,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와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한 가지 전라북도 인구정책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20대에서 40대까지 출산 영향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영향 요인이 뭔가 물어봤을 때 일자리, 그 보육, 돌봄 서비스, 주거 안정이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한 20년 동안 전라북도를 떠난 이제 청년들이 한 2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핵심은 일자리라는 거. 그리고 또 청년들 대상으로 왜 지역을 떠나냐 이제 물어보니까 문화적으로 뭔가 이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과 거리가 없다. 그래서 떠난다라는 또 응답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많이 지방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랬는데 사실 그 한계가 많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추진하면서 좀 이제는 뭔가 그걸 제도화하자. 예, 뭐냐면 공공기관 지역 인재 50%를 의무 채용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제도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대학과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또 공공 기관들이 이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또 지역 재투자법 을 만들어서 지역에 입주한 공공기관 수익을 그대로 지역에 다시 투자해서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특히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굉장히 우선해야 되고 절실한 상황인데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시책이 재정 여력이 있는 수도권에 이제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 청년 지원 특별법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의 지방 생활 또 지역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그래서 지역 소멸을 좀 막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매체와 또 자리에서도 절출생에 관한 그 문제 논의와 토의를 했습니다만 쉽게 뭐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이 그만큼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만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과 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패널들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빈 교수님. 예, 결혼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MZ세대, 특히나 젊은 세대들한테 파격적인, 아까 프랑스 사례 말씀도 해주셨지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역은 이제 다문화 사회,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외국인들을 제2의 한국인화시키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서 또 한국에 체류해서 다문화를 이뤄가면서 한국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려면 최소 2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출산 정책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올려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출산 장려에 나무를 심으면
다음 우리 자식 세대는 그 그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네. 어찌 보면 저출생을 막는 해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 문제하고 또 문화를 내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연애도 즐겁게 하고 또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공공의 돌봄 또 대학교까지의 어떤 무상 교육을 통해서 뭔가 국가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없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혜숙 교수님. 네.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 저 나라가 저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온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가 왜 낳지 않는가에 대한 이 젊은 층의 답변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필요 없는 이유를 우리 사회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이 25.3%였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가 24.1%였으며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서가 19.2%였습니다. 우리가 산에 식물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 토지를 분석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적절한 나무를 우리가 심습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최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에 적극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명확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나 일회성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과 보육, 교육, 의료, 조세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정책을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